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평택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72세의 호라비 최영진 할아버지와 10살 소년 준호의 만남,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마지막 비밀에 관한 이야기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것이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감동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택 묘소에서 드러난 명의의 비밀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평택의 가을 아침은 유독 쓸쓸했습니다. 72세 최영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 강명희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명희야, 또 왔다. 영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영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명희가 세상을 떠난 후 영진의 하루는 이 묘소에서 시작되고 또 여기서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진을 성실한 농사꾼으로 여겼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영진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한다는 아쉬움, 명희와 둘이서만 살다간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명희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참 적막하구나. 네가 저녁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면서 웃는 소리, 그 모든 게 그리워. 영진은 묘비 앞에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아내며 중얼거렸죠. 가을바람이 불어와 영진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묘소 주변으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멀리서는 다른 성묘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보고 지극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난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는 거야.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 영진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작은 텃밭을 돌보고 오후가 되면 명희의 묘소를 찾았죠. 저녁에는 홀로 밥을 먹고 명희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북적북적하던데 우리는 그런 복이 없었지. 그래도 네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 둘이서라도 정말 행복했거든. 영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명희와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25에 만나 28에 결혼한 두 사람.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가끔 섭섭해하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영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묘비를 닦아주었습니다. 명희가 생전에 즐겨 입던 한복 치마로 만든 손수건이었죠. 명희는 항상 깔끔함을 좋아했습니다. 집안 정리도 완벽하게 하고 영진의 옷도 항상 단정하게 다려서 준비해두곤 했거든요. 명희야, 네 목소리가 참 그립구나. 내가 농사일 하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네가 여보 수고했어요 하면서 찬물 한 잔 건네주던 것. 그런 게 지금은 꿈 같아. 영진은 명희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묘소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를 가져다 심었고 여름에는 명희가 좋아하던 봉선화를 심었습니다. 가을에는 국화를, 겨울에는 동백꽃을 가져다 놓곤 했죠.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아내를 기억하는 것이 영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억나니, 명희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국화밭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그때 네가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서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일어나 묘소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쓸고 화분에 물을 갈아주고 향을 피워 올렸죠.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진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명희야, 저 세상에서 편히 쉬고 있지?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영진은 뒤돌아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오토바이에 몸을 맡기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진 씨, 오늘도 산소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날마다 가야죠. 참 대단하세요. 명희 씨가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묘소를 찾는 것이 명희 없는 집이 너무 적막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아내가 잠든 곳에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영진은 현관문을 열며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명희야, 들어간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집안은 3년 전 명희가 정리해 놓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부엌의 그릇들, 안방의 화장대까지 모든 것이 명희의 손길이 닿았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영진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명희가 즐겨 만들어주던 된장찌개와 김치볶음을 만들어 먹으려 했지만 혼자 먹는 밥은 영 맛이 없었습니다. 결국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명희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명희야, 오늘도 하루가 지나간다. 내일도 또 네 보러 갈게. 영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명희가 즐겨보던 저녁 드라마를 틀어놓았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지만 영진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영진은 언제처럼 명희의 묘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란 국화 몇 송이를 들고 있었고 마음은 늘 그렇듯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죠. 명희야, 오늘은 국화가 참 예쁘게 피었더라. 네가 좋아할 만한 색깔로 골라왔어. 하지만 묘소 근처에 다다르자 영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명희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거든요. 작은 체구의 아이였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묘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영진은 당황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곳을 찾아왔지만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는데 그 순간 영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작은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배려였죠. 응,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니? 아이는 한참 동안 영진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영진이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명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희 옆에는
영진이 본 적 없는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죠.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명희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준호. 준호야. 너 이름이 준호니? 네. 저는 김준호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엄마가 뭐라고 했니? 영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평택에 아빠가 있다고 했어요. 최영진이란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 순간 영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서울에서 혼자 저를 키웠어요. 아빠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마지막에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죠. 영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명희가 자신 몰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동안 숨겨왔을까? 왜 죽기 전에야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 것일까? 준호야,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니? 한 달 전이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아팠어요. 영진은 계산해 봤습니다. 명희가 세상을 떠난 게 3년 전인데 준호의 엄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럼 준호의 엄마는 명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김미영이에요. 근데 엄마가 말했어요. 제 진짜 엄마는 강명이라고. 영진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자신 모르게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준호야,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다른 가족은 없니? 없어요. 미영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도 없어요. 준호의 말에 영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버스 타고 왔어요. 미영 엄마가 남겨둔 돈으로. 엄마가 여기 주소를 적어줬거든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묘소의 정확한 위치가 적혀 있었고 영진의 이름과 집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영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명희의 아들인지, 그렇다면 왜 명희가 그동안 숨겨왔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않니? 조금.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영진은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 영진의 마음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아이가 없어 아쉬워했던 자신에게 이렇게 아이가 나타난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준호야,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가 도와줄게. 하지만 영진의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명희의 아들일까? 명희가 왜 이런 비밀을 숨겨왔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영진의 손을 꼭 잡고 묻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인가요? 영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준호야, 일단 밥부터 먹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영진과 준호는 묘소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영진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진은 준호의 작은 손을 잡고
평택역 앞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죠. 주인 할머니는 영진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영진 씨.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오셨네요? 네, 할머니. 국밥 둘이요. 영진은 준호를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영진은 준호의 마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는 야위어 있었거든요. 준호야, 많이 먹어. 아저씨가 사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감사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죠. 왜 그러니? 맛이 없니? 아니에요. 미영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서 이런 국밥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요. 영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야,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 네, 엄마. 미영 씨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준호는 국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 엄마는 제가 5살 때부터 키워주셨어요. 그전 일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가 말하기론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영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준호가 명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근데 미영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진실을 말해줬어요. 제 진짜 엄마는 강명이라고. 그리고 아빠는 최영진이라고. 그럼 미영 씨가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었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이것도 미영 엄마가 주면서 최영진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영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명희의 글씨체와 비슷했거든요. 편지를 열어보자 영진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지는 명희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게 되네요. 준호는 제가 20살 때 낳은 아이입니다.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까봐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었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자. 네. 준호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조금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영진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준호를 태우고 천천히 운전했죠.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작은 집을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응. 할머니. 명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 영진은 준호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명희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영진 씨,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가난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저를 버렸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좋은 집에 맡겼습니다. 영진은 편지를 읽으며 명희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어서 다른 집에 맡긴 명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후 몇 년 뒤 제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응, 괜찮다. 조금 놀란 것뿐이야. 영진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가 5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키우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영진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자신의 친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나중에 그 아이를 또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된 거였습니다. 영진 씨, 저는 평생 준호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준호가 당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당신이라면 준호를 잘 돌봐주실 거라 믿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영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입니다. 당신이 평생 원했던 아들이에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부디 준호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이너스 명의 올림. 영진은 편지를 접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피곤한지 소파에서 졸고 있었죠. 명희야, 너는 왜 이런 큰 짐을 나한테 맡기고 간 거야? 영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명희에 대한 서운함, 준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자신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준호가 영진의 집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진은 아이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해주고 새 옷도 사다 주었죠. 준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영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 내일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 아, 그렇구나. 어느 학교 다녔니? 서울에서 신답 초등학교 다녔어요. 4학년이에요. 영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평택의 학교로 전학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곧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영진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죠. 최영진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선옥입니다. 명희의 여동생이에요. 영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희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명희가 가족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것일까요? 아, 선옥 씨. 처음 뵙겠습니다. 형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준호라는 아이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선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진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때 집안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선옥을 보자마자 뒤로 숨었죠. 아빠, 저분은 누구세요? 준호야, 인사해. 명희 할머니의 여동생이셔. 하지만 선옥은 준호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죠. 형부, 저희가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진은 준호에게 집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선옥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언니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희가 편지로. 아니에요. 형부가 아시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선옥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준호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건 맞아요. 하지만 언니 자신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영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젊었을 때 사고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준호를 데려와서는 자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영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명희가 편지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인가요? 증거가 있어요? 선옥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의료 기록과 고아원 서류들이었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언니는 20살 때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고아원에서 준호를 입양한 서류고요. 영진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명희가 왜 그런 거짓말을? 언니는 형부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형부에게 아들을 주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요? 선옥의 말에 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옥 씨는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형부, 준호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형부 혼자서 키우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죠. 준호를 제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준호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미 이곳에 적응하고 있고요. 형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부는 이미 72세이시잖아요. 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돌볼 수 있을까요? 선옥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진도 자신의 나이 때문에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온갖 소문이 돌 거예요. 선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영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장은 선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죠. 영진 씨, 마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진 씨가 숨겨둔 자식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명혜 씨를 두고도 바람을 피웠던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다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장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을 분위기가 그래요. 차라리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선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맞아요, 형부. 이런 상황에서 준호를 계속 키우시면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거예요. 영진은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옥은 명함을 꺼내 영진에게 건넸습니다. 형부,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옥과 이장이 떠난 후 영진은 한동안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했던 자신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집으로 들어가자 준호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힘드세요? 제가 다른 데로 가야 하나요? 영진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아빠는 괜찮어. 하지만 영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선옥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고 영진은 준호와 함께 밖에 나가기조차 꺼려했습니다. 준호 역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죠. 아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준호야. 하지만 영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집 앞에 섰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여자 2명도 내렸고요. 최영진 씨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상훈은 명함을 건네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혹시 준호라는 아이가 여기 있나요? 네.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아이가 있던 고아원의 최대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최상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진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죠.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가 영진 뒤로 숨어서 나왔습니다. 최상훈은 아이를 보자마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 준호구나. 많이 컸네. 기억나니? 고아원에서 본 적 있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영진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최영진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준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상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준호를 돌보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 씨는 연세도 있으시고 경제적 여건도. 제가 아이를 못 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우는 여전히 침착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준호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상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저택 사진들과 교육 계획서가 들어 있었죠. 저희 재단에서 준호를 정식으로 입양하겠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장래에는 대학까지 보내드리죠. 영진은 서류를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건들이었거든요. 준호는 머리도 좋고 착한 아이입니다. 저희가 키우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준호를? 최상훈의 표정이 잠시 변했습니다. 마치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고아 출신 아이를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웠다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영진은 최상훈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준호를 광고 도구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호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저희 재단도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 아닙니까? 최상우는 체크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영진 씨에게도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준호를 돌봐주신 수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으로 아이를 사고 팔자는 말씀입니까? 영진이 소리를 지르자 준호가 무서워서 더욱 바짝 붙었습니다. 최영진 씨, 흥분하지 마십시오. 준호를 위한 일이라고요. 최상우는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영진 뒤로 완전히 숨었죠. 준호야, 나랑 서울로 가자. 거기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싫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빠랑 여기서 살 거예요. 최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짜증이 나는 것 같았죠. 준호야, 내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여기서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상훈 씨, 그만하십시오. 영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낼 생각 없습니다. 최영진 씨,
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최 씨와 준호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습니까? 저희 재단이 법적 절차를 밟으면 협박하시는 건가요? 최상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최상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최 씨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훈 일행이 떠난 후 영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선옥에 이어 최상훈까지 모두 준호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죠. 아빠, 저 진짜 다른 데로 가야 하나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준호야, 아저씨도 모르겠어. 다들 너를 위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빠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준호의 말에 영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준호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72세의 나이로 10살 아이를 성인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진은 잠들지 못하고 명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준호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해. 정말 그런 걸까? 하지만 명희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진은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찍 일어나서 영진을 위해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아저씨,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저씨 힘 안 들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준호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영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진의 결심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최상훈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진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명희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날따라 유독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준호야, 방에서 조용히 할 일이 있으니까 거실에서 놀고 있어. 네, 영진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명희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명희가 생전에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그동안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명희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오래된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명희가 즐겨 쓰던 화장품 냄새와 함께 말입니다. 영진은 한 가지씩 물건들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명희의 친필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부터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1995년 봄 영진 씨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가끔 서운하기도 하지만 영진 씨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영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희도 자신처럼 아이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었구나 싶었죠. 1998년 겨울, 오늘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사고의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난 거라고 하네요. 영진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명희가 그때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1999년 봄 영진 씨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영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명희야,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둔 제가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명희가 울면서 자신에게 털어놓던 그날 밤을 말입니다. 자신은 명희를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계속 일기를 읽어나가던 영진은 2010년경의 일기에서 멈춰 섰습니다. 2010년 여름
오늘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준호가 벌써 5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진은 당황했습니다. 2010년이라면 명희가 죽기 5년 전인데 그때부터 준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인가요? 2010년 가을 결국 준호를 미영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의 속죄이자 영진 씨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명희가 선옥에게 말한 것처럼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던 거네요. 정말 준호와 인연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2012년 봄 준호를 몰래 보러 갔습니다. 미영이 모르게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참 똑똑하고 예쁘게 생겼더군요. 제가 낳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 엄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진은 명희가 혼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2014년 겨울 영진 씨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없다는 게 더 서럽나 봅니다. 가끔 다른 집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걸 보면 영진 씨 표정이 참 쓸쓸해집니다. 영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2015년 봄 제 병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야 1년이라고 합니다. 준호를 영진 씨에게 맡기고 싶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영진 씨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준호를 걱정했었구나 싶었죠. 마지막 일기는 명희가 죽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미영이에게 모든 걸 부탁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고 영진 씨를 찾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진 씨라면 준호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준호는 제 아들이고 그렇다면 영진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영진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명희의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진이 나가보니 준호가 마당에서 울고 있었고 마을 아이들 몇 명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아빠가 누구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아빠가 나쁜 짓 했대. 맞아. 우리 동네에 이상한 아이 데려와서 영진이 뛰어나가 아이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준호는 영진의 품에 안겨 흐느꼈죠. 아빠, 저 때문에 아빠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영진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명희의 일기를 읽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섰거든요. 준호야, 아빠는 너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를 아빠에게 보낸 건 다 이유가 있어.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자. 하지만 영진의 결심과는 달리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선옥과 최상훈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영진은 준호와 함께 명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명희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어. 내가 준호를 끝까지 지켜낼게. 그게 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준호도 작은 손을 모으고 명희의 묘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엄마, 저 아빠랑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시간도 곧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최상훈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진은 준호와 함께 평택시내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상훈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죠.
변호사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진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막강한 변호사 팀을 꾸렸고 언론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그런 큰 세력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준호 군의 법적 지위가 애매한 상황이라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럼 저는 불리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2세 독신 남성보다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재단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준호가 영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법무법인을 나온 영진과 준호는 시내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아빠, 제가 법원에서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준호야.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최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촬영 스태프들이 함께였죠. 최영진 씨, 여기 계셨군요. 최상훈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상훈 씨,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준호 군을 도와주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영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를 광고 도구로 쓰겠다더니 정말로 그러고 있는 것이었죠. 준호야, 삼촌이 왔다. 서울로 같이 가자. 싫어요. 준호가 영진 뒤로 숨었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상훈 이사장님, 아이가 거부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장의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와 함께하는 게 훨씬 좋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영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여기서 이런 촬영하지 마세요. 최영진 씨,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요?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미지 만들기에 써먹으면서요? 영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죠. 최영진 씨가 흥분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셔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기자의 질문에 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편집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우리 집에 가요. 준호가 영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진은 준호와 함께 식당을 나왔지만 카메라 팀이 계속 따라왔죠. 집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와 있었거든요. 영진 씨,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조사요? 준호 군의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영진은 최상훈을 돌아봤습니다. 최상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최영진 씨,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 군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제 아내의 아들입니다.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입양 절차를 밟으셨나요? 아직 그런 절차는. 그럼 현재 법적으로는 타인이라는 뜻이네요. 준호 군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아직 전학 절차가. 질문이 이어질수록 영진은 답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너는 여기서 살고 싶니? 직원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는 안 가도 되니? 그건.
준호도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최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삼촌과 함께 서울로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 여기서는 친구들이 너를 놀리잖아.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준호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영진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영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냈습니다. 명희의 일기에 적힌 마지막 소원이 떠올랐거든요. 잠깐 말씀, 영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진에게 집중되었죠. 최상훈 씨, 당신이 준호를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를 모든 분들께서 아시나요? 영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재단 이미지를 위한 광고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최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씨, 근거 없는 소리를. 근거요? 당신이 직접 저한테 말했잖아요. 재단의 대회 이미지를 위해서라고. 영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72세 늙은 농부입니다. 돈도 많지 않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광고 도구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아빠가 되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영진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니? 네. 저는 아저씨가 제 진짜 아빠예요. 준호의 대답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고 최상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영진과 준호의 진심 어린 호소가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상훈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사람들은 영진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고 최상훈의 계산적인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영진과 준호, 최상훈과 그의 변호사들, 그리고 선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죠. 최상훈 씨, 준호 군을 입양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불우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준호 같은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최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최영진 씨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영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평범한 아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화려한 것은 약속드릴 수 없지만 따뜻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영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누구와 살고 싶니? 판사가 준호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영진 아저씨와 살고 싶어요. 아저씨가 제 진짜 아빠거든요. 준호의 대답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어도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니? 네. 명희 할머니가 아저씨한테 저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주세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최상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최상훈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최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처음에 재단 일 때문에 준호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상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아이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최상우는 영진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준호는 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최상훈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 이사장님, 기자 중 한 명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재단 이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짜 좋은 이미지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더군요.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준호 군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영진 씨의 진심을 인정하여 준호 군은 최영진 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단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영진의 품에 안겨 울었고 영진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죠. 법원을 나온 영진과 준호는 선옥과 함께 걸었습니다. 형부, 제가 처음에 반대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형부가 준호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선옥 씨도 준호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형부, 앞으로 준호 교육비나 생활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평택의 작은 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영진과 준호의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축하합니다. 영진 씨. 준호야, 이제 진짜 평택 사람이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진과 준호는 명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준호의 입양 서류를 보여드렸죠. 명희야, 우리 준호가 이제 정식으로 내 아들이 되었어. 내가 원했던 대로 말이야. 영진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최준호가 되었어요.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준호도 작은 손을 모으고 인사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영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영진은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집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의 새 학교 준비,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 말입니다. 아빠, 제가 요리 배워서 아빠 도와드릴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배워보자. 그리고 농사일도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너는 공부가 먼저야. 농사일은 아빠가 할 테니까 걱정 마.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72세의 새 아빠와 10세의 새 아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였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영진은 명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명희야, 고마워. 내가 준 마지막 선물. 내가 정말 소중하게 키울게. 우리 준호 말이야. 옆방에서는 준호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집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말이죠.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지만 집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늦깎이 아버지와 늦둥이 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